곧동으로 뒤끌어는 조카딸 하나만은 다른 인간들을 본받아 다소 못된 버릇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씨가 좋은 편이었다. 나는 그녀들과 얼굴을 자주 대하게 되므로 때레저와 이 조카딸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것을 그녀들끼리도 서로 부르게 되었다. 나는 그 조카딸을 우리 조카따님이라고 부르고 때레저를 그 조카딸이 부르는 대로 우리 아줌마라고 불렀다. 그들은 둘이 다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게 되었고 내 친구들도 나를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부르는 버릇이 생겼다.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내가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리슈르 씨도 이미 나를 잊어버렸을 것 같고 궁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희망을 걸지 않았던 나는 자신의 오페라를 파리 시내에서 상연시키려고 가진 궁리를 다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곤란에 부딪혀 그것을 해치고 나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해졌다. 드디어 나는 나의 희극 나르시스를 이탈리아 극장에서 공연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이 무사히 채택되어 나는 무료 입장권을 얻고 무척 기분이 좋았었지만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나로서는 아무리 해도 각본을 상영시키는 데까지 밀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배우들의 비를 맞추기에 실정이 나서 결국 그들에게 체념을 하고 말았다. 급기야는 내게 남아있는 최후의 그리고 당연히 취했어야 했을 단 하나의 수단에 호소하게끔 되었다. 나는 라포폴리니에러 씨 집에 자주 드나드는 동안에 뒷뱅 씨 집과는 멀어져 있었다. 두 집의 부인들은 친척 아니었지만 사이가 나빠서 서로 얼굴을 대하는 일이 없었다. 두 집 사이에는 아무런 교제도 없고 그저 띠에리오 혼자만이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 사내는 나를 뒷뱅 집안으로 되끌어 가려고 애를 썼다. 프랑케이오 씨는 그 무렵 박물학과 화학연구에 종사하고 있어 실험실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는 과학 아카데미에 몹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을 위해 논문을 하나 쓰려고 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내가 자기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뒷뱅 부인도 달리 어떤 논문을 구상하고 있어 내게 거의 같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가능하면 일종의 비서격으로 공동으로 나를 쓰고 싶었던 것이다. 디에리오가 나를 불러들이려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나는 이에 앞서 프랑케이오 씨에게 그의 신용과 질리오트의 신용으로 오페라 극장에서 내 작품의 리허설을 갖게 해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했다. 프랑케이오 씨는 그것을 승낙했다. 사랑의 시신들은 먼저 몇 번이고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다음에 대극장에서 리허설을 가졌다. 대시연 때는 초만원이었으며 여러 장면에서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그 연주 중에 나는 르벨의 지휘가 몹시 나쁘기도 했지만 이 곡은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기기 힘드니 크게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 없이 배격당할 위험에 자신을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비록 작품이 완벽했다 해도 그대로 통과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징조로 보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프랑케유 씨는 내게 연습을 하게 해준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었지만 채택시키는 것까지는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그 약속만을 정확히 지켰다. 이 경우에 있어서나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서나 그나 뒷뱅 부인이 내가 세상에 어떤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저수를 보고 그들의 재능을 나의 그것에 접목한 것으로 보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긴 하나 뒷뱅 부인은 언제나 내 재능을 몹시 평범한 것으로 보고 나에게 구슬을 필기시키려든가 단순한 고정을 알아보게 하는 정도로밖에는 시키지 않았으므로 특히 부인에 관한 한 앞에 말한 이런 비난이 어쩌면 해당되지 않았으리라. 이 최후 수단의 실패는 완전히 내 용기를 꺾었다. 나는 출세나 명예를 위한 모든 계획을 포기했다. 그리고 나의 영화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런 재능은 진실한 것이든 공허한 것이든 다시는 생각지 않기로 하고 오로지 나와 때레저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과 주의를 기울였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비를 공급해 주어야 했던 사람들에게도 기꺼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뒷뱅 부인과 프랑케유 씨에게 완전히 메인 몸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 사치스런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최초 2해 동안은 1년의 액수로 8,900프랑씩 받았는데 그들의 이웃에 더구나 물가가 상당히 높은 구역에 가구 딸린 방을 세내어 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한편 파리 변두리의 생자크 거리의 언덕배기에도 따로 얻은 방세를 치르고 어떤 날씨이든 거의 매일 저녁밥은 거리로 먹으러 갔으니까 보수는 필요한 생활을 위해 쓰기에도 빠듯했다. 얼마 안 가 새로운 일도 궤도에 오르고 흥미까지 생겼다. 나는 화학에 이끌렸다. 루엘시 댁에서 프랑케유 씨와 함께 몇 번인가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겨우 알게 되었을까 말까 할 때 이 학문에 관한 것을 덮어놓고 복잡하게 적어갔다. 1747년에 우리들은 가을을 보내기 위해 뚜렌너주의 세르 강가에 있는 원래 이궁이던 슈농소 성으로 떠났다. 이것은 일찍이 앙리 2세가 사랑하던 디안느 드 보아디에를 위해 세운 것으로 거기엔 아직도 그녀의 머릿 글자가 보이지만 지금은 징세 청부인인 뒷뱅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껏 즐겼다. 식사도 참으로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마치 사제처럼 둥글둥글 살이 쪘다. 음악 연구도 빈번히 있었다. 여기서 나는 여러 개의 3부 합창을 작곡했다. 그것은 꽤 힘찬 화성에 차 있는 것으로 이 책의 보유를 쓰게 되면 아마 그 속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희극도 상연되었다. 내 자신도 그것을 하나 만들었다. 2주일 동안에 3막짜리를 끝내고 무모한 약혼이란 제목을 붙였다. 이것은 내 문집 속에서 보게 되리라. 다만 몹시
쾌활한 것일 뿐 달리 가치는 없었다. 이 밖에 소품들도 작곡했다. 그 중에서 실비의 오솔길이라는 운문극 한 편은 쉐르 강가에 있는 공원의 작은 길의 이름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나의 화학 공부와 뒷뱅 부인의 옆에서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